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달러랑 경쟁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요새 오른 거는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이 더 이제 어려워지고 좀 있으면 채굴이 끝난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거고 그게 달러랑 경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CBDC라 그러죠. 그러니까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 CBDC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처럼 지폐를 쓰거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코인 개념 있죠. 네. 이걸 갖다가 아예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정말 이거야말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나온다는 거는 디지털 커런시가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한 게 환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뭐 결제를 하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도 훨씬 더 디지털화되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단축이 되고 이제 편해지는 건데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거는 가상화폐, 가상자산들이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내버려 두면은 저쪽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화폐 시장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네 대체가. 그러니까 CBDC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쪽 시장도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뭐 음모론도 많고 뭐 서로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달러랑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 커런시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기존의 자리를 잡고 있는 가상화폐들 있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가상화폐들이 없어질 거긴 하지만 기존에 자리를 잡았던 것들의 가치는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축통화 같은. 예, 기축통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은 금이라는 게 과거에는 금화가 쓰였지만 지금은 금화가 안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저브한 보관하는 뭐라 그러냐 기준점이랄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선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금값의 변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비트코인도 아마 나중에 가면은 좀 그런 식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저건 다 허상이다, 허구다, 뭐 그 아무런 내재적 가치가 없지 않냐. 아, 그럼 우리가 쓰는 지폐에는 내재적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지폐 찢어보세요. 거기 뭐가 나오나. 야, 그렇구나. 예, 근데 이게 내재적 가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신뢰를 누가 부여하는 거냐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이제 오래된 가상화폐 좀 믿을만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가상화폐들은 나중에 CBDC하고 같이 그래도 유지가 될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재정기획부 장관님인가요? 그분하고 한국은행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뭐 흐름이 됐다 뭐 이렇게 공론하게 신문 보도도 나오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준비 중인데. 근데 한국은행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든지 중앙은행은 다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맞죠. 당연히 그래야죠. 예. 중앙은행이 막 휘깨덕 움직이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테스트도 하고 있고 이제 준비 중인데 이제 언제 나오느냐 이거는 정말 모릅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간다.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에 좀 초석을 불러넣었던 게 초기 바람을 불러넣었던 게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쪽이니까 그런 게 없어질 확률은 높지 않다. 저는 거의 0%. 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 그러세요? 아니, 어떤 정부기관 분들은 여전히 그 비트코인 내재 가치 어딨냐 하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럼 지폐 한번 딱 주고서 여기 내재 가치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정부나 이런 건의가 있는 기관이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거기서 어디서 그런 건의가 나오냐, 보증이 나오냐, 뭐. 그렇죠. 그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런데 그 권위라는 게 일단은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보장을 하는 거고 그 총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하나는 이제 사람들의 믿음이죠. 대중의 믿음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쓰는 경화, 이게 지폐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증을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앙은행이
정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화폐 발행을 더해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를 한번 터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그 가치가 사라져 버리다시피 해요. 옛날에 독일도 이제 1차 대전 직후에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뢰도가 높은 거고 이거는 누가 보증해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느 게 더 신뢰도가 높은 건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렇군요. 와. 아니,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 괜히 그거 사가지고 나중에 안 된 다음에 저한테 너 때문에 그거 샀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냥 제가 보면 이렇게 한번 봐보면 어떠냐 하는 거죠.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저는 경제가 그 경제 정책이라는 게 보면은 사실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태까지 어느 역사, 어느 나라에서도 그게 경제하고 정치를 딱 분리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경제 정책을 갖다가 마음 놓고 쓰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순수하게 경제 논리에 따라서 가는 경우는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히 예산 문제, 아까 제가 재정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죽은 이후에도 그 세대한테 이제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은 재정을 갖다가 조금 더 세이브를 해서 그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 재정의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조금 더 지금 확보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를 모든 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냥 정부의 지출이나 예산이라는 거는 언제나 확장적으로 갈 유인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재선이고 관료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조직의 확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둘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은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재정 지출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후세대의 거를 갖다가 지금 와서 빼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고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퓰리즘으로 빠지면서 나라가 망하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재정 의무 지출이 증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은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적으로 나가는 걸 막으려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모든 분들 국민들이 그걸 인식을 하고 저렇게 나가는 거는 파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치는 거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뭐 전문적인 지식을 다 익히기에는 너무 이제 경제학이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하다 보니까 하게 됐지 뭐 이거 재밌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서 당장의 현금보다는 이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들어서 저희 남미 국가들 쪽에서 그렇게 약간 뭐 사회주의, 뭐 파퓰리즘 이런 쪽으로 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인터넷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고 정말로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저도 그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다만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요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필요성 뭐 이런 경제 논리와 사회적인 어떤 도의적인 뭐라고 그러죠? 수혜를 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그게 이제 정치 논리로 움직이게 되는 것만큼은 좀 이제 인식을 좀 이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네, 오늘 박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립토 커런시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제 1월 2일인데 오늘 불을 뿜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그렇게 큰 게 뭐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제 큰 거니까 1등이니까요. 6% 막 이렇게 오르는 이게 전체 자산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금이 그냥 실제 금이 골드. 1등이에요. 골드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애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매그니피센트 7에?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테슬라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요? 근데 오늘 6% 올랐으면 테슬라가 오르는 확률보다 얘가 오를 확률이 그냥 더 높다. 저는 그냥 그렇게만 말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암호화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작년에 한 10월 달쯤에도 샀었어도 그 부분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지금 암호화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상태에서 살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감기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게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이제 반감기인데 채굴량이 요번에 4월 달인가요? 반감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1월에 이게 사실은 얘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이런 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보다는 얘 자체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솔직히. 예.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전에는 얘가 그 기술주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하고 나스닥에서 또 그런 특정 그 기술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 그거하고의 어떤 연동되는 부분들이 점점 가면서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보면은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4년마다 반감기가 오네.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모멘텀이 뭔가 하면은 선물 ETF는 있었는데 현물 ETF는 없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SEC가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주느냐 요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요것을 1월 달에 해 주느냐 뭐 3월 달에 해 주느냐 뭐 요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립토 커런시 중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사실은 우리도 보면은 또 주식이 또 오르면은 여기 유행을 하면은 또 다른 그 다른 주식들이 더 삼성전자 안 산다잖아요. 사실 사람들 한 2배 3배 먹고 싶어 하면 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얘도 또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 중에서 하지만은 한번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되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가 고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모르는데 항상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고점이다. 왜냐하면 이미 반영됐다. 또 제가 뭐 그런 것까지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확실히 하두가 비트코인 얘기가 올해 상반기에는 얘기가 될 거다. 그 하나의 자산으로는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세요? 그죠? 예,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런 거 했을 때 비트코인은 없잖아요. 맞아요. 골드만 있지. 근데 저는 이제 이 디지털 자산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되 비트코인은 이제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하나의 자산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뭐 이제 ETF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떻게 그 생기는 자산을 없앨 수가 있겠어요. 여기 좀 지난 이야기긴 한데 2018년인가 9년에 그 법무부 장관님께서 맞아요. 그거 되게 안 좋게 보셨잖아요. 잘못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육성화하는 부분. 사실 저희가 IT 버블을 했었을 때 2002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 IT 버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IT 버블이 있지만 그것이 저희 경제에 초석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닷컴 버블로 인해 가지고 버블이라는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뭔가 하면은 이게 블록체인이니 암호화폐니 이런 것을 선악의 구분을 하고 블록체인은 되는데 암호화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논리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ICO나 이런 것들이 거품이고 다 터졌지만은 그 솔직히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외국의 공무원들을 만나면은 I love ICO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진짜요? 네, 그러면서 한국은 왜 이렇게 ICO를 탄압하고 그렇게 못냐해서 제가 얼굴이 지금 그때 막 빨개졌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하니까 한국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민망해서 그 2018년 초에 그때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쓸 때 제가 프랑스 재무성에 왜냐하면 제가 국제금융체계라는 그 G20의 국제금융체계 공동의장이라는 걸 한국말로 했을 때 그 IFC라고 했는데 IFC 공동의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무성을 자주 프랑스 재무성하고 공동의장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자주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던 게 그때는 자산이 작았지만은 이게 국제 간의 흐름이잖아요. 그 비트코인 흐르는데 이게 국경이 없잖아요.
매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간의 어떤 자산의 흐름이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한번 포함하자. 그리고 이것이 금융위기라든지 비트코인이 지금은 작은 자산이지만은 이게 문제가 생기고 버블이 되면은 이게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저 이거가 논문 썼거든요. 예, 요런 거 가지고 얘기를 다룰 수 있을 때 이 재무성 사람들 만나 가지고 하니까 당신들은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규제하는 게 없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이 자산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함으로 투자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뭐 공매도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가지고 막 정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 자산에 투자한 거는 지금 뭐 전 이상한 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 정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거는 그 개인이 잘못인 거예요. 개인이 한 거잖아요. 내가 다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돈 잃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불안전 판매는 문제 삼아야 되고 나쁜 거지만 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 잃는 사람 그거는 그 시점에 높을 때 사가 그런 거잖아요. 주식하고 돈 잃을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신이 it's your fault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상자산이 제약시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은 가격이 변동성이 심한 거다. 그러니까 투자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고는 어떤 것도 안 하고 단지 있죠. 저희가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검은 돈으로 쓰이는 테러 자금이라든지 익명을 하든지 그다음에 조세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 차원에서 머니 론더링이 자금 세탁 있잖아요. 요런 걸 한다든지 요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말고 이게 산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은 전부 해악이야. 요렇게 하는 것은 뭐 그거 하나의 자리를 잡아가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메타버스도 뭐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그 메타버스 하려면은 그게 안에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안에 NFT 뭐 그런 게 다시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게 그냥 죽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자체는 이미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예. 야, 그렇군요. 이게 좀 제가 편견일 수 있는데 좀 이게 공무원 관료분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소수만 그러실 것 같고 다수는 또 그렇지 않으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죠. 뭐 이 국회 정서는 아니다. 근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이중잣대를 자꾸 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이 건이 있으니까 하는 부서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제외한 데서는 아니 공무원은 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공무원은 이런 걸 비트코인하고는 전 비트코인 안 사봤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제 애한테도 작년에 사라고 했는데 얘가 안 사가지고 나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감각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은 감정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저는 투자에서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 타이밍이 요게 올라가 왜냐하면 요게 자체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주기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통계가 홀수냐 짝수냐 뭐 몇 년이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계절성을 보는 시즈널리티 보는데 요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반감기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건 하나 있죠.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느냐. 요거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 빼고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 이건 약간 사회적 현상인데,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 부동산 이런 것보다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데, 기성세대들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렇게 막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도박, 사기성으로 좀 보고, 약간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대에는 그 가상자산이 없었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자산에서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는 intrinsic 영어로 보면 intrinsic value라고 하죠. 그거를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 되게 중시했어요. 그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의 관점에서는 악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실제로 얘기도 하셨잖아요. 비트코인이 악이에요. 근데 intrinsic value를 그 우리가 있는 기업의 프라핏으로만 볼 것이냐 네. 아니면은 프라핏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산출물이 있을 때 산출물은 노동과 투자가 들어갔으나 아니면 지식이 그게 생산성이나 요소 생산성이라는 경작적 용어로서 요게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가 움직이는데 자 우리가 보통 제3의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뢰잖아요. confidence. 그죠? 네. 그러니까 신뢰라는 거는 보입니까?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3의 자본이라는 것을 이미 신뢰로 한 것은 자본주의에서 얘기했고 전통 경제학에서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것은 이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신뢰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intrinsic value를 보이는 장부의 가치로 따지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장부의 가치로 따지는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어째 보면은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이거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얘가 무슨 생산성을 낳는 게 또 없는데 얘가 뭐 이렇게 움직여?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게 아니라 탈중앙화라는 거대 담론에서 이게 센트럴 뱅커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중앙은행은. 그렇지만 탈중앙화의 관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피어 투 피어 트랜잭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거래. 이런 관점에서 태동한 거고 얘가 인트린식 밸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신뢰를 가지고 가격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격 부여는 정당하고 그것을 통화 수량설이나 MVPY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거 관점에서 조금 다 공식을 바꿔서 했을 때 얘의 어떤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이 결국은 얘의 통화의 그 발행량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산출할 수 있는 권고도 있다. 와, 네, 오늘 진짜 전통 경제학과 신경제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넘나들면서 너무 흥미로웠던 시간 같습니다. 네.